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요즘 이 정부 입만 열면 공산당 타령입니다. 대통령은 시도 때도 없이 공산 전체주의를 들먹이고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산당 언론을 말합니다. 밀릴세라 국방부 장관은 공산당 가입 경력이 있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우겠다고 난립니다. 묻고 싶습니다. 누가 공산당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저께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대화에서 김관용 수석 부의장이 윤 대통령을 앞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커먼 먹구름 위에 빛나는 태양이요, 구국의 지도자라고 말했는데 어떤 냄새가 납니까? 누가 공산당입니까? 9월의 첫날 오늘 토론의 주제는 누가 공산당이냐로 잡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홍삼 좋은 줄 다 압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값싸게 홍삼을 만나보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홍삼은 말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홍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걸 먹으면 원기가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민경 원기 진고 먹고 발사합시다. 오늘 심층 토론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인규 변호사, 정교환 스픽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됐는데 정교환 대표, 우리 스픽스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정 판매 수량은 올리면 한 2, 3일 만에 완판되고 또 완판되고 또 새로운 제품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당한 원기 진고도 지금 너무 잘 팔려가지고 예. 한정 판매 수량 1000개는 이미 나갔고 또 추가로 저렇게 이제 또 판매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홍삼 제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품도 좋습니다. 그런데 90% 파격 할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까지로 유통기한이 돼 있어서 선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 선물을 혹시 하실 분들은 49,000원짜리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자민경 원기 진고 홍삼액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 제품보다 훨씬 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가격은 또 파격적인 그런 좋은 제품이니까요. 많이 구입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오늘 토론 주제를 과연 누가 공산당이냐로 잡아봤습니다. 하도 요즘 공산당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니 근데 이현주 의원님, 공산당 얘기가 요즘에 우리가 공산당 이런 얘기하는 거는 거의 농담할 때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공산당 같은 놈 뭐 이렇게. 네. 아니 그런데 뭐 제대로 좀 알고라도 얘기하면 또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이념 논쟁 자체도 못 된다. 이것은 공산당이니 뭐니 하는 논쟁 자체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실은 세계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945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랑 일본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그 전 세계를 지배하던 지배적 이념이요, 뭐냐 하면 민족주의예요. 왜냐하면 식민지로 다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주의하고 열강들의 제국주의하고 대립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큰 현안이 독립이고요. 가장 큰 이념이 민족주의인 거예요. 그 민족주의 안에
뭐 조금 설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논쟁 자체 20년대 돼가지고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공산주의 자체도 그죠? 소련이 이렇게 공산화된 게 1917년이잖아요. 볼셰비키 혁명이. 그러니까 20년대 돼야 그게 시작했고 사실은 그때는 20년대, 30년대, 40년대는 모든 이념이 혼재돼 있던 상태예요. 그리고 아주 선명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민족주의 밑에 그 안에 민족주의자 안에 공산주의적인 민족주의자도 있고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자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아나키스트적인 무정부주의적인 민족주의자도 있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련 쪽에 가까이 연해주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친소 성향이 있고 당연히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중국 지역에서 넓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친중 성향이 있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또 이 해안 쪽에서 바다 건너서 망명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활동하시던 독립운동가들은 친미 성향인 거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세계대전이 딱 끝나면서 미소간이 연합군으로 같이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가 이게 이제 딱 끝나면서 미소간에 서로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념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냉전이 본격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에서 50년 요 이전에는 이 이념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우리 입장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민족주의자냐? 내국노냐? 이게 가장 큰 대립인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이분은요, 홍범도 장군은 1942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주로 홍범도 활동한 장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념 얘기하니까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이제 먼 역사를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냉전 시대 이념 대결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게 끝난 게요. 소련 고르바초프 때 끝난 거 아닙니까, 정기환 대표? 그렇게 끝이 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각 국가가 체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실용주의 노선에서 자신들의 국민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 거냐. 대결을 하다 보니까 갈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오히려 차별이 더 심화되니까 이것들을 열어놓고 어떻게든 서로 좋은 점,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 평등에 대한 것,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경쟁에 대한 것, 이런 걸 좀 혼용해가지고 국가 간의 경쟁 상태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념이나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때 존재했지만 그것이 우리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안 됐다라고 결론이 난 거고, 그래서 90년도에 사회주의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체제 경쟁이 아니라 바로 국가 간의 경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민소득을 높일 거냐, 평등지수를 더 높일 거냐, 이렇게 와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이제 해버리니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지? 무슨 의도지? 또 그 말이 뭐야? 라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념 논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예. 이제 와서 이념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한진걸 소장님, 이념이라는 것도요, 이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해야지. 이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뭘 주장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뭘 주장한다. 그 이념이라는 게 저도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요즘에 막 이념을 이야기하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거라고는 나는데 했어요. 예. 아무튼 잘못된 그 좌우는 다음에 안 말은 하겠다 이상했지만. 이랬는데 예. 근데 80년대 90년대에 학생운동하고 사회운동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어쨌든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사회주의든 또는 뭐 사회민주주의든 또는 수정자본주의든 여러 가지 대안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제시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로 수구 냉전 기득권 또는 정통 보수 세력 또는 집권 세력, 군부 독재나 보수적인 분들이 항상 했던 게 낡은 이념에 집착하는 학생들을 맨날 훈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쨌든 이 분단 조국 또는 군부 독재를 극복하려는 학생들이 일부는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훈계하는 것이 이 탈이념의 시대라고 본인들이 대탕트가 이미 이루어졌고 소련도 망했고 이제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그렇게 학생들과 진보인사를 훈계하고 탄압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너무
정말 황당하다, 엉뚱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념을요, 평소에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념이나 철학이 느껴지는 발언을 좀 했으면 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대통령 발언에 철학이 있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어떤 철학이 있었고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은기 변호사,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기억하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사법시험 구수했다는 거. 그리고 서울법대 다닐 때 뭐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사형 뭐 구형인가 선고했다가 도망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검사 시절에 뭐 저기 하다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 말 해가지고 스타가 되고, 그거 외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이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드만의 경제학 책 하나 딱 읽었다는 거 외에 무슨 책을 읽었고 어떻게 사상을 쌓았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 무슨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영웅적 서사가 다 허구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저는 대우각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장면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다 괜찮다고 했었고요. 또 당시 자유한국당 뭐 장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문제까지 제기를 하면서 진영을 맞바꿔가지고 이제 공수교대가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이념에 대한 이런 과잉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하면서 학생운동에 기여를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뒤늦은 좀 후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런 이념운동에 지금 학생운동 하듯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매우 시대착오적이고요. 저는 지금 상당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이제 0.7이 깨진다라는 연구가 나와가지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명예교수님이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대한민국 망했네요 라고 소리 지르는 밈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걱정하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 절규가 들리시면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은 하나도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권력과 기회주의와 검찰이라고 하는 이 정치에서 꼭 사라져야 될 요소들만 지금 남아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꾸 이념 하느냐. 제가 추론할 때는 아는 게 바닥이 난 거죠. 이제 아는 게 다 쓰였고 남은 것이 이제 이념 하나 남은 건데, 이념은 매우 쉽습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나 반복해서 얘기해도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지지율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 논쟁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과거 역대 정부, DJ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를 쭉 분석해 보면요, 이념을 강조했던 정부는 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DJ 정부는 실용과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정권 연장을 해서 노무현 정부가 나왔고요. 노무현 정부 이념하다가 망했고, MB 정부는 실용을 강조했다가 그래도 정권 연장 한번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념 논쟁하다가 망했고요. 문재인 정부 이념 논쟁하다가 진영을 바꿔서까지 정권을 내줬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이념 논쟁하는 거 좋은데 100%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사에 대한 성찰 같은 게 일단 있어 보입니까? 자, 오늘 주제가 그러면 과연 누가 공산당이냐라고 잡았는데요. 요즘에 계속 이념 얘기를 합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들먹인 게 8.15 경축사 때죠. 그 뒤에 국민의힘 연찬회, 또 민주평통 간부회의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공산당에 꽂혀 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공산당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뭐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입니다.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장님. 그러면 과연 누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인가 이거를 묻기 전에 이장님도 학생 시절에 학생운동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으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좀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공산 전체주의라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 공산 전체주의가 맞습니까?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명확하게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저 자유와 민주, 개인의 인권의 자유,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돼서 주권자로서 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만 엄격히 학술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즘이 없어요. 그냥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의 전문인 것이지 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즘은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라고 붙이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분석보다는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은 공산 전체주의자라고 딱 낙인을 찍어놓고 그 사람들은 위장된 민주주의자고 위장된 인권주의자라고 하지만 사기꾼 집단이다라고 딱 몰아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저분이 진짜 왜 저 생각을 하지라고 하는 약간 비판적 시각보다는 나라가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얼마나 협소하고 그다음에 저 이야기는 주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 선택이 아닙니다. 특정한 종교에 심취해 있거나 특정한 사상에 빠져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나 이치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주장을 막 펼치는 사람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라고까지는 이해하는데 저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우리 국가가 저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정말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공포스러운 저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런 유사한 발언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만약 했다, 그러면 절대 대통령이 안 됐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은기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연설 들었습니다. 한번 또 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게 들었고 저는 거의 자유당 또 시절 들어드리고 싶지만 또 안 보고 싶은 아니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아니 같아서. 재밌게 봤다는 도저히 못 이유가 봐주겠어요, 저는. 그 자유당 시절에 저는 그 역사 속에서 흑백 TV로 봤기 때문에 이걸 현실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마치 그 역사 탐방하는 이제 그런 기분이었다는 전 생각을 아까 소회를 말씀드린 거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보는 것 같아요. 딱 지금 그 이념 말씀하시는 수준이 황교안 그 부정선거 외쳤던 그분 수준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철학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요. 이제 결국 지금 집권하고 나서 찾은 게 공산 전체주의입니다. 근데 공산 전체주의라는 것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반대말 아닙니까? 과거에 이미 흘러간 이야기를 아직도 혼자 꽂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하면 이 얘기를 후보 시절에 하셨어야죠. 제가 그 후보 시절에 같이 그 뭐 운동도 하러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를 집권 2년 차에 공산 전체주의를 이야기하니 국민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고, 아까 그 멘트 중에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서 맹종하는 세력, 추종하는 세력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공산 전체주의가 지금 무서운 게 아니라요, 용산 전체주의가 무섭습니다. 용산 전체주의가. 이 용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정말 그 기득권에 맹종하는 그 기회주의 집단들이 지금 정권을 이루면서 완전히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 헌법을 저는 지켜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현주 의원 정말 궁금해요. 윤석열 대통령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철학이 어떤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이념 논쟁이라고들 하시길래 저는 이건 이념 논쟁거리도 못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배적 이념은 그 당시에 민족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미 지금의 이념은 뭐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100번 양보해서 새겨 듣더라도, 그럼 본인이 주장하는 건 그러면 자유주의인가? 아까 자유민주주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는 이제 하나의 방식이고요. 이념을 굳이 얘기하자면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리버럴, 그 자유주의는 지금 본인이, 저는 오히려 전체주의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전체주의적인 행태를 막 취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언론의 자유를 마구 억압하죠? 그 다음 표현의 자유를 마구 억압하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마구 억압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거 반대한다는 말만 해도 괴담이라고 막 억압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그 급식에서 먹으라고 강제하잖아요. 어느 나라의 어느 자유주의자가 먹는 것까지 강제합니까? 이거는 배급제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훨씬 더 전체주의적인 양상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어디서 자유 얘기합니까? 저는 아주 자유주의자로서 아주 화가 나요, 정말로. 그래서 본인이요, 자유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자꾸 이념, 도대체 본인이 얘기한 이념이 뭐야?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결론은 뭐냐? 윤석열 왕국을 만들고자 함인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한 60% 정도 되는 그 부정평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국에는 전체주의 세력을 막 몰아가지고 딱지 붙여서, 근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본인이 전체주의에 가깝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전체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유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안에는 약간 진보적 자유주의도 있고 보수적 자유주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념도 제대로 모르고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못 들어주겠다, 정말로. 제가 조금 보태면요, 폭력배가요 골목에서 몽둥이를 들고 동네 안전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폭력배가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못하지만 저건 아닌데 하는데 계속 본인하고 다른 사람 몽둥이를 위협해요. 때려요. 실제로 구검도 해요. 그런 게 계속 연상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산주의가 어디 있으면 안진걸이 공산주의고 저도 공산주의고 배궁재건이 공산주의입니까?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체제 비판한다, 대통령 잘못됐다 이러면 이제 갑자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아류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해서 대통령이 얻을 게 뭐 있어요? 뭘 얻으려고 대통령이 저렇게 합니까? 그리고 수사한다, 자, 니 잘못 걸리면 죽는다 하는 거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저분을 추앙한다고, 그래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걷어내면 그 걷어내는 것이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어디서 본 겁니까? 북한 생각 안 납니까?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지금 대통령 앞에서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그 정치 지도자가 이게 정상이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념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다. 이게 이제 상식 이야기도 사실은 너무 남용이 되는 것 같아서 쓰기도 싫습니다. 이거는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남단 저도 뭐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권력을 감시해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좀 데모도 참여해보고 노태우 정권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이없는 망언을 막 일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도요. 쿠데타로 광주시민 학살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고. 그리고 정말 노태우 전는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선견은 있어서 중국하고 소련하고 수교돼가지고 국방외교, 실용외교 정말 그 살벌한 그때야말로 정말 이념 대결의 시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이나 우리 진보 지식인들이 대한사회에 대한 열망으로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뭐 사회주의 또는 뭐 삼인주의 또는 뭐 수정자본주의 아마 이현지 전원님도 우리 고등학교 대학생 때 막 그런 책이나 이야기 하시는 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오히려 그분들이 이념에 빠졌다고 저희들 그렇게 훈계하고 탄압하더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다 몰고 근데 제가 스스로 고백을 해볼게요. 자본주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본주의를 좀 수정해가지고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근데 그게 좌파고 진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휴머니즘으로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게 만들려는 굉장히 상식적인 고민인데 그런 사람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함부로 몰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꿈꿨던 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프랑스의 사회민주주의. 굉장히 국민들이 행복하고 자유나 인권이 잘 보장되니까. 그게 뭐가 나쁜 건데 저는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깜짝 놀란 게 입으로는 민주나 진보나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뒤로는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뭐 있어도 뭐 정말 거의 극소수죠. 옛날 80년대, 90년대는 오히려 사회주의나 사회민주를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진보 좌파도 다 실용주의 또는 균형 또는 굉장히 뭐랄까 국민의 민생 문제, 경제 문제 해결에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거로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이승만보다 더 못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 공산당인지 누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인지 한번 짚어봅시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특징을 뭘 꼽을까요? 반대가 없죠. 그냥 하나로 가는 거죠. 전체주의니까. 그저께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간부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에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김관용 전 경북지사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구름 위에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먹구름을 걷어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신 구국의 지도자, 우리 민주평통 의장이신 바로 윤석열 대통령.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흥미로라도 한번 조선중앙TV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재미도 없어서 보지도 않아요. 보여줘도. 거기에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뉴스에서. 이장님, 이 양반 좀 나이도 잡술 만큼 잡순 양반 아니에요? 진심으로 대통령한테 한 말일까? 아니면 대통령 들으라고 한 말일까? 저는 대통령 들으라고 한 말인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력과 집단이 비정상 상태로 돌아간다. 자, 이렇게 추앙해줘야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고 추앙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추앙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모르는 분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사회의 원로가, 지도자가 국민들 앞에서 지금 특정 대통령을 이런 방식으로 추앙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것인지 제 스스로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절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살 분이 아니다. 그것이 지금 민주평통 부의장이 살아왔던 인생의 역정을 제가 되돌아보면 요 말로서 끝이 날 것이다. 이 말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공산당입니까? 아니 제가 이제 왜 자꾸 방송 중간에 이게 미소가 자꾸 나오냐면 정말 웃겨서 그래요. 이 상황 네. 자체가 이제 저처럼 저는 80년대 후반 쪽에 태어난 세대들은 사실 이 공산당 얘기하면 이제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저희는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좀 웃긴 거죠, 이게 사실은. 근데 웃을 일은 아닌데,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 자유진영하고 소련 세력이 미국하고도 엄청나게 갈등을 했었죠. 냉전 시대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뭐 빨갱이 색깔론 이런 거는 거의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에서 본인의 이제 장인어른, 그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그걸 이인재 후보가 그 문제 제기했다가 한 방에 그냥 어퍼컷을 맞고서 써져 버렸거든요. 이인재 후보가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 2002년도만 해도 노무현 바람 불 때만 해도 이런 색깔론을 썼었죠. 근데 그냥 한 번에 일격으를 맞고 끝장난 걸 저는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이후로 좀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공산 전체주의를 얘기하면서 공산당이 무서워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러고 있으니 웃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요, 김관영 그 수석부의장 같은 분들 몇 분 이렇게 아부 떠시는 분들만 옆에서 그렇게 추앙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가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마치 우리가 김정은이 백마 타고 다니는 거 다 비웃듯이 윤석열 대통령 이러면 이제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고 현직 대통령인데 이렇게 희화까지 돼서야 대한민국 국격이 남아나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등소평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국민들 잘 아시고, 등소평의 그 유명한 이론이 흥묘백묘론 아니니까 우리 중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장이든 무엇이든 정말 나는 실용적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뭐 위대한 지도자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1983년에서 1990년입니다. 이분이 집권할 때가. 그 윤석열이 말한 공산당의 그 원조쯤 되는 사람도 공산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흥묘백묘로 나와서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주고 중국을 좋은 나라 만들자고 했는데 이미 그게 1980년대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저도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걸 다 뛰어넘어갖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게 이제 요즘에 뭐 그래서 홍범도 장관 동산까지 철거하려고 하는 그런 작태까지 다다르고 있는 거죠. 참으로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네.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뭔가 폐쇄된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완전히 세상의 흐름과 유리돼 있어요. 이 큰일입니다. 국가 지도자,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대통령한테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세상과 유리돼서 혼자만의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단 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예전에 구한말에 흥선대원군 같은 지금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실제로 그 전 세계 여러 나라와 가장 많은 나라와 교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다른 나라와 교류 안 하면 먹고 살 게 없는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에요.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스스로, 아니 지금 미국하고 이런 중국하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 흐름을. 그래도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하게 조금이라도 바꾸려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걸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진영 대립을. 그리고 지금의 진영 대립은 과거와 같은 공산주의의 진영 대립이 아니고요, 전체주의의 진영 대립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주의는 본인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누가 전체주의자냐. 지금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파시즘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나중에요, 유사시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막지 못하면 큰일 나요.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냐면요. 공산 전체주의에 저러지 않습니까? 제가 베트남 자주 왔다 가죠. 베트남이 국가 체제가 뭡니까?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예요. 대통령 직접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 베트남하고 협력해서 경제 발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베트남은 공산당이고 중국도 공산당이고 자 러시아는 공산당이 오히려 아니에요. 북한 공산당이에요. 그럼 베트남에 지금 우리 한국으로 시집 온 사람이 5만 명이 넘어요. 한국 베트남이 진짜 형제국가처럼 친하게 지내고 민간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된 기업들 다 가 있어요. 그거 공산당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베트남 공산당인데. 그리고 재밌는 거는 베트남이요. 지금 이 중국하고 역사적으로 계속 국경 분쟁 같은 게 있어 왔기 때문에 베트남은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관계에서 약간 미국적 편을 들고 최근에 다낭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입항을 했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각국 도생이에요. 각국 도생. 네. 각자가 자국 중심으로 열심히 눈치 보면서 지금 이득도 취하고 안보도 지키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살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걱정이 되는 게 불필요한 논쟁뿐만이 아니라 분쟁을 계속 부추기고요. 오히려 미국하고 이런 관계에서도 제가 보면 바이든보다 한술 더 떠고 있어요. 막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 말려야 될 판에.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분의 이해관계나 이익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이해관계하고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누굴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본인이 캥기는 게 있는지 본인도 얘기하면서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념 논쟁은요.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거 얘기할 때입니까? 인도가 달에 우주선을 보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도 착륙하지 못했던 달의 뒷부분 남극에 착륙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세계 각 나라는 싸우는 무대가 우주고 해양자원이고 IT 기술이고 반도체고 무슨 이념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싸울 것도 좀 미래를 갖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대통령 혼자만의 인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만 혼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공산당 얘기를 대통령만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공산당 언론 얘기합니다. 보훈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공산당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됐을 때 공산당 언론 얘기했어요. 다시 들어봅시다.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그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 그거는 사실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기관지 내지 영어로 얘기하면 오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민주 헌정질서 속에서 언론 자유를 누리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후보자님 보시기에는 네. 그런 소위 기관지 같은 언론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언론이 좀 그런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그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판단하고 본인이 잘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모든 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등치시켜보면 지금 모든 언론이 다 공산당입니까? 원고 없이 이야기했다고 또 나중에 해명하고 그렇게 하겠죠. 원고 보고하세요. 원고 준비해서 사고 치지 마시고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국민의힘 연찬회 때 발언을 다시 들어봅시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아니 뭐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협치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이장님, 요즘에 이장님도 발언 저렇게 안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대통령이 이제 저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완전 비정상적이잖아요. 그 공산당 발언을 한 사람이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민주평통 부의장도 이제 비슷하게 추앙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왜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이 없어? 저 싹 다 바꿔. 이런 말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다라는 소문이 대구 경북에 자자합니다. 자, 뭐냐? 저 발언과 연계가 되어 있다. 대통령이 지금 인식하는 것은 누군가 나와서 공산당 이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끼워 넣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갔는데 내가 가면 안 되지. 내 생각하고 다른데? 라고 움츠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 발언을 하면은 인기는 없겠지만 진짜 폭망할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발언은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처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아주 생존 능력이 출중한 국회의원들이 잘 없습니다. 아마 호남에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뚝 꼽으면 그냥 당선이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하니까. 그리고 따라가면 나중에 후폭풍이 올 거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임명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끝났으니까 자리 3년 4년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이야기를 막 하면서 대통령이 하는 말과 본인 생각이 똑같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동관 위원장이 공산당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무슨 공산당? 그런데 지금 보면 놀랄 일이 아닌 거잖아요, 신인 기자. 뭐 아무래도 추론컨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뭐 저분들 다 가까우신 사이 아니겠습니까? 모여서 다 같이 무슨 공산주의 무슨 스터디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서야 저렇게 참 쓰는 용어들이나 생각이나 인식이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끼리끼리 내지는 유유상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공산주의를 팔면서 한번 돌파해보겠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는 이제 본인들의 지지층 한 30%는 뭔 얘기를 해도 찍어주니까 오히려 공산당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런 극성적인 그런 지지자들을 더 뜨겁게 달궈버리고 그걸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야권에 대해서는 뭐 지지부진하니까 뭐 여러 가지 더 가르고 더 갈라쳐가지고 더 분열시키면은 소선거 구조에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희망회로 돌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정치라는 것은요. 국민들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요. 출발점 자체가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대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다름을 전제하는 것이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거든요. 그러고서 그 안에서 서로 조정하고 안을 만들어서 타협도 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면서 관용과 똘레랑스를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이 성숙한 우리의 민주사회지. 저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세 찬양하고 저런 식으로 대통령이 잘못된 길 가는데도 누구 하나 반대의 목소리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고요. 지금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은 그 누구보다 전체주의적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국회의원들도 본인의 그 이익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가는 길에 지금 합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진짜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 봅시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누굽니까? 아주 이 사회에서 극소수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시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다면 겁먹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언론이 다 24시간 비판만 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산당 언론이라고 얘기하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있고 거기에 맹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그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얘기는 안 하는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력이 지금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이런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 이 사람들과는 타협할 수 없고 싸우겠다고 한다면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논리가 비약적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짜 걱정하는 부분도 그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이 지난 1년 반간 보여준 건 나라와 민족과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또 우리 서민 중산층들의 어떤 경제적 기본권, 사회적 평등 이런 걸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공모한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나 야당이 그걸 비판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본인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막 앞장서 하고 있는데 또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 전부 다 공산 전체주 세력, 그다음에 이를 1+1을 100으로 우기는 괴담세로 몰아서 싸워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권력이 싸우겠다는 건 뭡니까? 결국 이 사람들 탄압하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냥 논쟁하는 거 정도를 넘어가지고 탄압하고 가두고 또 괴롭히겠다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또 경찰과 검찰을 장악했는데 국정원까지 감사하고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걸 통해서 야당이나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국민들 탄압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섬찟한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우리 판례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할 자유까지를 포함한다라는 이미 명판례까지 다 자리 잡아 있고 우리 사회가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어도 그래도 이견에 대해서는 관용적 태도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다 가르치는데 오히려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못했던 거의 80, 90% 국민들이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걱정, 우려한다고 하는데 그걸 괴담세를 몰아서 탄압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섬찟한데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결국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세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예외 없이 다 국민들의 골기나 저항에 부딪혀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반대하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요. 자기를 추종하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재단하고 있는데 한번 그 말 자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말 자체가 전체주의예요. 그죠? 나한테 반대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고 날 추종하면 무조건 착한 놈이야. 그게 바로 전체주의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전체주의자라고 지금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뜻도 뭔지 잘 모르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문제는 뭐냐?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나 섬찟해요. 이거 어쩌면 좋냐 이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 일단 이것은 보수 진보의 논쟁, 이념 논쟁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여야 또는 보수 진보의 경쟁 문제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자 하는 자들과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상한 전체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힌 자들, 이런 자들과의 대결이다. 그래서 이 시대착오적인 자들과 본인 스스로 시대착오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정치 진영대로 경쟁하면 안 됩니다. 이걸 극복하려면요. 그래서 심각한 어떤 연합 전선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는 매우 심플하다고 보는 게 누구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하는 세력이 뭐 반국가 세력이든 공산전체주의는 누구냐.
너무 심플한 겁니다. 결국 사람의 그 인식을 판단할 때는 행동과 말이거든요. 그럼 자세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말로는 새가 두 날개로 난다. 근데 한쪽 날개는 비정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양당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러면은 당연히 민주당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내각에서 하는 장관들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원희룡 장관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나오라고 하면서 민주당 간판 내리겠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나와서 국회 나와서 매일 답변하는 거 보십시오. 국회의원들하고 늘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절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 진보 세력들에 대해서는 다 그 적이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안 소장님이나 이현주 의원님도 상당히 그 위기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잘못된 권력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이상한 짓 못하도록 다 꽁꽁 싸매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장님,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가 나고 장관 결재까지 난 것을 뒤집고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빛나는 태양이요 구국의 지도자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 그게 바른 언론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산당 언론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참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요. 대통령의 자격을 지금 생각해야 될 때까지 왔다. 그래서 범법 사실이 있느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서 이게 탄핵 사유까지 가느냐 아니냐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 그냥 이거 다 치워놓고도 지금 얘기해야 한다. 발언의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방식. 와,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정책이나 노선의 차이에서 오는 약간의 이제 뭐 논쟁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자격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권자로서 권리를 위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라고 우리가 5년 동안 보장을 해줬는데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저런 일련의 발언, 국민에 대한 인식, 거기다가 실제로 60%, 70%의 반대자들이 존재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이 사람들을 아예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는 이 상황에서 권한을 위임했던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지금 이 대통령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저는 무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자동차를 몰고 있는 대통령이다. 자, 이렇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발언의 추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곧 무슨 북한하고 일촉즉발의 정말 무슨 전시사항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겠다. 이게 지금 국방부가 하는 행태, 그 다음에 명령, 지휘, 거기다가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어느 놈은 넣고 어느 놈은 빼주라고 하는 것까지 갔다면 이게 국가가 아닌데 이것은.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격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제기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현주 의원께서는 혹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가 조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애초에 그분 지지 안 했어요. 제가 저기 대선 때부터 지지 안 해가지고 마이크 안 잡는 바람에 좀 그래서 욕을 찍혔어요? 먹었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좀 대중 연설을 좀 하기 때문에 그때 뭐 한 몇만 명씩 모였을 때 저보고 당에서 마이크 잡고 좀 지지 연설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 한다라고 했고. 왜 안 하셨어요? 자신이 없다. 나중에 내가 책임질 자신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저는 뭐 그래서 경선 때도 제가 뭐 홍준표 시장하고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되면 안 되겠다. 왜요? 일단 어떤 걸 보고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뭐 그때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잘 몰랐죠. 그런데 사실 그분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저녁을 한번 먹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걸 뭐 막 공개하거나 자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뭐 지났으니까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걸 막 언론에 뿌리고 난리가 났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2시간 내내요. 제가 그분의 국가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보고 도와달라고 저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녁 식사 2시간 하면서 저는 4시 막 이분이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나오셔서 도와달라고 한 거니까 내심 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 뭐고 자기 뭘 고민하고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뭐 제가 지금 기억이 거의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좀 별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신변잡기적인 얘기들. 주로 뭔 얘기를 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욕을 한참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미 그 당시 상황에선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 욕할 만한 계제가 아니거든요. 민주당 욕은 그 전에 출마를 결심하는 그쵸. 과정에서 했을 얘기고 그 전에 했을 이미 얘기고 후보가 이제 된 상태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조금 하더라도 그걸 계속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야말로 민주당 그때 문재인 정권 비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잘 모르시는지 어쨌든 간에 별 시덥잖은 제가 봤을 때는 얘기를 한참 동안 하시더니 그래서 뭐 정권 교체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속으로 그런데 왜 당신이 해야 되는 거야? 정권 교체를?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왜 자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술 마시고 하시길래 저는 안 마셨거든요. 한 모금도. 그 자리에서 술 마셨어요? 네, 술 그냥 저는 그날 그 100분 토론이 있어서 저녁에 제가 밤에. 술을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 사양을 했어요. 근데 초면이잖아요. 네. 근데 술 시켜서 혼자서 계속 혼자 드시더라고요. 마셔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초면에 만나가지고 내가 안 마시는데 뭐 한 잔 정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마시길래. 혼자서 계속? 네, 옆에 그래서 누구 없었어요? 둘이만 만나신 네, 거예요? 둘이만 만났죠. 근데 혼자 이렇게 따라서 혼자 마시는 네, 거예요? 계속 혼자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하네. 네, 그래서 약간 좀 사실은 좀 불쾌했어요. 아, 이분이 그렇죠. 좀 그건 예의가 아니죠. 경우가 없구나 네. 이런 생각도 했고 얼마나 마십니까? 뭐 제 다 세보진 않았는데 꽤 계속 마셨어요? 계속 마시더라고 계속. 아니 상대방이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또 많이 마시는 것도 참 그러네요. 아 그래서 아니 보통은 마시더라도 보통 그러면 저 혼자 마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통 한 잔 정도 마시고 마는데 계속 마시길래 제가 속으로 야 이분 참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뭐 그것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듣다 보니까 제가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요. 네. 아니 어떻게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고 대화할 때 매너가 있는 것이지 그 둘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랬는데 여기서 술을 안 드신다고 하면은 저도 뭐 참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맥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혼자서 계속 따라 마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되게 특이하시더라고요. 한 2-3잔까지는 양해 구하고 네. 이렇게 막 아니 근데 병을 계속 시켰어요. 제가 몇 개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섞어 마십니까? 맥주만 마십니까? 그래도 차마 그랬는지 제 기억으로는 맥주만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거에 자기의 어떤 비전 이런 걸 말씀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도 저는 듣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캠프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완곡하게 그냥 밖에서 그냥 조언이나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캠프 가는 건 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홍준표 시장을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경선 때 굉장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를 그 당시에 굉장히 심하게 비판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홍준표 시장하고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 없어요. 근데 다만 일단 그분이 국정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 느낀 거는 이거는 기본적인 운영 능력이 없다. 이분 하시려면 국회의원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상태에서 국정 운영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계속 욕만 한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대통령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욕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그전에 많이 했지만 이게 정권을 잡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도 그렇고 여하튼 그리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걸까? 제가 많은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전에도 만났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대통령이 왜 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되고 싶긴 한데 대통령이 되고 싶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고 싶다, 뭔가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비전이 아니라 그냥 그 권력 자체를 쫓는 게 아니었을까. 정말 아니 이장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영표 해설위원이 주로 많이 얘기했는데 국가대표들이 국가대표가 월드컵 나가서 뛸 때는 실력을 키우려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쌓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하는 자리잖아요. 대통령 돼갖고 하나둘 배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실험실이 되어 있었는데요. 국정 운영이 일종의 실험처럼 되어 있고요. 문제는 실패한 실험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요. 이거를 잘못됐다는 인지도 지금 못하고 있고 아무도 말릴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내뱉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대통령의 행동이 특이하다 이게 아니라 이거 진짜 나라 큰일 나겠다는 정도로 생각해야 되고, 저도 지금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비판한다는 게 혹시라도 이게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라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진짜 나라가 어떻게 가겠냐는 걱정이 앞서니 제가 그냥 우리 부친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시골의 공무원인데 뭔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용기는 안 생기는데, 그런데 안 해서는 안 되고 하기는 해야 되는, 막 이런 갈등을 하면서 눈을 찌그시 감고 있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제 마음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당연히 인정을 하고 5년 동안 우리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에서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완전 엉터리로 가고 있고, 또 점점점 그 상황이 심각해지고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을 부추겨서 국민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었을 때 나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겁이 나도 그냥 끝까지 한판 붙어버리나? 아니면 겁이 나니까 계속 그냥 숨어서 대충 표정 관리하고 살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서 민주당 이기고 국힘 이기고 이 문제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나는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던져줬다고. 저도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저도 보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제가 나는 국대다라는 오디션을 통해서 제가 대선 임박해서 저는 이제 오디션을 통해 들어갔고, 저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느 특정 캠프 있지 않았습니다. 저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보는 저는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당에서 후보를 만들고 나서는 당원의 의무로서 저는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당시 제가 뭐 선대위의 직함 전혀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일조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상당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유열을 떠나서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 큰 고통을 겪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정치를 하고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일조했던 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국민의힘을 제가 선택해서 입당했지만 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저해하면 전 국민의힘을 버립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지 그 당의 당리당략에 갇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아무리 선거에 공로가 있으면 여러 자리에서 이게 자천타천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나이에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자리를 제안을 받아서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뭐 고민 끝에 이렇게 저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잘 안 갔습니다. 그 안 간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도 뭐 50%가 넘을 때예요. 근데 왜 안 갔냐면 당시에도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것이 당 사유화였거든요. 저는 그 당 사유화를 제가 제일 근접한 곳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이 자리를 받고 이 정부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서 당이 망가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리 안 받고 내가 밖에 싸우겠다. 그래서 제가 거부하고 나와서 국바세 만들고 지금 1년째 이걸 해오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을 아끼기 때문에 그 선택지로 국민의힘 들어가서 결국 잘못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 이유와 다 따지고 싶지 않고요. 결국에는 참 국민들께 이 힘든 이 현실을 제가 안겨드린 것 같아서 참 죄송하고,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거 어떻게 바꿔가야 되겠느냐를 깊이 고민하면서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구시대의 막내 역할 제가 해야 되겠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어지럽고 정말 이 기회주의가 판치는 이 정치판을 한 번은 제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잘 모르는 얘기들이니까 말씀 좀 드리면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전체가 성찰을 한번 회고할 필요가 있다. 좀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처음에 특검할 때부터 저도 탄핵에 찬성했고 그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말이죠. 이렇게 특검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그 전후로 해서 할 때 보면 사실 그냥 우리가 막 환호하면서 넘어갔지만 이 정상이 아니어서 굉장히 잔인하게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을 갖고 해가지고 보수 쪽에서 문제 제기했던 인사들을 다 만났어요. 만나서 검찰 쪽에도 문제 제기했던 인사들, 검사장급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너무나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 막 사무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사실 지금 무죄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5명이 자살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사받다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이재수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 있던 분들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정권을 바꾼다고 하면서 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그래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으로 모시고 이렇게 막 추앙하고 있는 그분들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분들은 보면 아주 괴로워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저는 역사를 좀 이렇게 보면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냥 괴로워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용기 내서 박차고 좀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윤석열 특검이 잘한다라고 막 박수를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수사를 잘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어떤 권력이나 탐욕을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사냥을 마구 일삼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BBK 가서는 그냥 이명박 곧 당선될 것 같으니까 무죄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검 중수과장 할 때 대장동 불법 부실 대출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형님으로 모시는 박영수가 변호사네? 그러니까 무죄로 만들어줘 버립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제보도 있었는데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특검 때 수사 잘한다고 박수 보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에도 저는 불법적으로 사냥을 일삼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몰랐거나 또는 일부 느꼈어도 이상한 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냥 박수 보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지금 성찰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찰을 진보, 중도, 보수 모두가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극악무도한 형태의 권력 운영이나 이런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알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비판만 하면 계담이나 날파리 선동세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다신 정치나 권력 언저리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오늘 토론을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철학이 과연 있는지,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대통령이 철학과 이념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산당은 과연 누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느닷없이 공산 전체주의를 얘기하고 이념을 얘기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봤던 건데요. 이런 기사가 하나 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칠곡에 계시는 할머니들이요, 래퍼로 변신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참 재미있죠. 칠곡에 사시는 칠곡군 지천면 신사리 할머니들 모두 80살이 넘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90이 넘은 정두희 할머니도 계십니다. 92살입니다. 이분들 평균 연령이 85살이신데 모두 8분입니다. 한글을 모르셨던 분입니다. 뒤늦게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 한글을 배워가지고
랩을 하십니다. 그래서 래퍼들의 옷을 입고 어허. 래퍼가 되셨는데 이분들이 만든 랩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랩을 잘 못하니까 그냥 읽어드립니다. 이해하십시오. 빨갱이는 눈과 코가 빨간 줄 알았지 예. 그냥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 예. 85세 평균 나이면 6.25를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지금 빨갱이는 눈과 코가 빨간 줄 알았지 예. 그냥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 예. 라고 랩을 만들어서 가사를 쓰셨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겪었던 그 공산 치하, 지금 빨갱이를 이렇게 노래 가사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언제적 이념입니까? 언제적 공산당입니까? 아무리 의도가 지금 쏟아지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지지층을 결집해서 선거에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갖고 싸울 걸 싸우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할 텐데요. 참 지겨웠던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 부는 9월이 왔습니다만 이 지겹고 지긋지긋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실과 상식을 위해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힘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저희 스픽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장님, 구독자가 8월에 50만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더위에 좀 지쳤는지 결국은 이제 9월이 됐네요. 지금 49만 5,405명인데요. 이제 한 4, 5천 명 남아 있습니다. 9월 첫째 주에는 꼭 50만 돌파를 해서 그 스픽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또 새로운 진행, 그리고 또 새로운 그 다양한 하여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적으로 훅 튀어나올 뻔했는데 일단 비밀 유지하고 아직 발표는 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세계 최고의 강의를 하는 또 영상도 있을 직접 또 만나 뵐 수 있을 텐데요. 여러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말 스픽스 괜찮은 방송이구나 라는 평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만 구독 정말 달성하도록 여러분 마지막에 좀 더 힘을 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많이 힘 모아주시고요. 또 우리 스픽스몰 회원 가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도 많이 사주십시오. 스픽스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 모아주시면 우리 스픽스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고 진실한 언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입에 붙어가지고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방송은 녹화로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안진걸 소장님, 이현주 의원님, 신인규 변호사님, 정계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대한민국 홍삼 좋은 줄 다 압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값싸게 홍삼을 만나보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홍삼은 말입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홍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걸 먹으면은 원기가 확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민경 원기 진공 먹고 발사합시다.